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남수님, 우리 현재훈님, 김성열님, 허성단님, 허진경님, 허정님, 신주연님, 문태희님, 방강일님, 네, 우리 도우매님, 우리 도우매님은 제 이제 구독자시고요. 경매 아카데미 또 회원님이십니다. 스타십니다. 네, 제가 앞에도 홍보를 좀 갑작스럽게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그 세종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학부 계신 이제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저 다 알고 계시나요? 네. 저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방금 이제 우리 조덕훈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2020년도가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고 어려웠던 그런 한 해를 보냈는데 이 부동산 시장은 이 부동산 시장도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새로운 어떤 세상을 우리가 봤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겪어보지 못했고 또 체감할 수 없었던 그런 부동산 각종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2020년도 한 해 부동산 시장 여러 가지 이슈가 됐던 것들 좀 돌아보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2021년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어떤 부동산들이 있고 또 투자처로서 어디가 또 유망한지 그런 부분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또 공매 현재 진행 중인 물건 5건을 선별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관심이 좀 가시나요? 실제 지금 진행 중인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권리 분석이나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률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한 번 더 하셔야겠죠. 하지만 제가 기본적인 내용은 선별을 해서 권리관계가 아주 크게 문제 있거나 이런 건 빼고요. 또 입지적으로도 그다지 좋지 않은 것들은 또 빼고 해서 아파트, 상가 이렇게 또 수익형 부동산 몇 개 더 추가해서 총 5건을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항상 하이라이트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건 아시죠? 그래서 추천 물건은 맨 마지막 부분에서 공개할 거니까 중간에 나가시면 안 된다는 거. 네. 네, 방광일님, 자가격리 중이신데,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집 안에서 뭐 이제 어떤 자가격리든 아니 다른 이유로 외부 활동이 어려워서 집에 있는 시간이 사실 많아져서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수업이라든지 또 특강이라든지 온라인을 통한 이런 부동산 특강이 굉장히 또 우리의 무료함이라든지 어려움을 좀 달래주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재미있는 내용들을 제가 여러 가지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좀 퀴즈도 내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이렇게 답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신주연님 일하면서 그렇죠. 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20년도에 부동산 신조들이 지금 몇 개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영끌은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는 그런 걸 영끌이라고 했었죠. 자, 선당 후곰이라는 신조어도 있거든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선당 후곰. 제가 이제 요 내용 중 일부는 지난 제 유튜브 라이브에서 했던 내용과 약간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모르시는 이제 처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맞춰보실래요? 선당 후곰? 이게 딜레이 되는 시간이 한 2, 30초 네. 있어서 네. 박 교수님이 바로 질문해도 네. 대답이 2, 30초 걸려요. 이게 지금 전파가 네. 태양계 밖에 나갔다고 선당 후곰. 근데 딜레이가 늦는 것도 늦는 건데 지금 대답을 못 하시고 있는 게 아닌가. 질문이 어려워요. 먼저 당첨되고 고민은 나중에 한다. 그래서 선당 후곰이라 그럽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네, 자, 아사아등. 아사아등은 뭔가요? 허진경님이 예, 맞추신 거네요. 네, 네. 아사아등. 허진경하고 좀 맞추셨네요. 네. 저는 아사아등.
네, 도우매님도 잘 맞춰주셨고, 아사아등. 아사아등은 네, 아무거나 사서 아무거나 등기친다. 네, 청포조, 청약을 포기한 조, 이런 신조어들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2020년도 부동산 시장을 이제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을 말하는 신조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2020년도에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사실적으로는 2015년도부터 아파트 가격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오는 이 상승 폭이라든지 또는 지역적 특성들이 사실 2020년도 들어서 더 그 현상이 뚜렷해졌거든요. 그런 걸 이제 그래프 통계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보시면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보시면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그래프거든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2017년도 하반기까지 상승 그래프를 그리다가 하락 곡선으로 2019년 10월까지 내려갔죠. 그래서 다시 반등 그래프를 그리고 있죠. 여기는 어느 지역일까요? 이게 한 20초 기다려야 되니까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이거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입니다. 네, 부산. 부산이 이 이제 제가 이 지표에 대해서는 전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인 그래프가요. 일부 도시들 빼고는 전반적으로 2017년도 하반기까지 상승 곡선을 그려왔거든요. 2015년도부터. 그랬다가 2017년도 하반기부터 매매가격 지수가 대부분의 도시들이 하락으로 이 그래프가 바뀌게 되는데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면 바로 2017년도에 8일 대책이 발표가 됐죠. 그동안 그 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들이 있었는데 8일 대책이라고 하는 아주 고강도 규제 정책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투기가를 지구 지정하고 대출 규제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대부분의 도시들이 하락으로 가는 그래프가 나타났죠. 그랬다가 이제 보시면은 2019년도 하반기에 약간 반등을 하는데 이때 부산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약간 반등을 했는데 큰 폭의 상승으로 가는 시발점은 2020년도였어요. 그래서 2020년도 들어서 부산이 아주 큰 상승의 그래프를 보이고 있죠. 다음 지역 보시면은 2018년도 상반기까지 크게 이 상승 그래프를 그리지 않았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 하반기부터 상승 그래프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여기는 대전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주택가격 상승의 가장 뜨거운 지역은 대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전이 아주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던 지역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걸 한번 여러분 맞춰보실래요? 이걸 제가 좀 기다려 볼게요. 2015년도부터 8일 대책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아까 이제 부산은 상승에서 하락으로 갔던 그래프였고 대전은 보합세에서 상승으로 갔던 그래프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어느 지역인지 혹시 맞춰보실 수 있는 분은 맞춰보시면 8일 대책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상승했던 지역이거든요. 2, 30초 기다려야 됩니다. 네. 조승희 님이 이제 우리 저기신가요? 19학번. 19학번. 네. 24분. 네, 지금 실시간 방송에 24분 지금 들어와 계시네요. 많이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네. 일하시고 계시는데. 네. 근무 중이셔도 일하시다가 이렇게 조용히 들으셔도 됩니다. 여기 녹화되니까. 네. 네, 오남수님 세종, 문태희님 서울, 방광일님 동탄, 네, 세종, 네, 여기는 바로 네, 문태희님이 정확하게 맞히셨습니다. 네, 서울입니다. 서울은 2015년도부터 큰 하락폭이 없이 계속 꾸준하게 상승 그려왔는데 2019년, 그러니까 2018년도 하반기부터 약 보합세, 약 하락세가 약간 나타났죠. 여기 보였던 때가 바로 9.13이었어요. 그래서 9.13 때 서울이 약간 흔들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2019년도 하반기부터 다시 상승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이제 모양이죠.
이제 보고 계시는 대전하고 약간 비슷한 그래프죠.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여기가 바로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도 2019년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2019년에 주택시장의 상승을 대전이 이끌었다 그러면 2019년도 하반기는 세종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죠. 그런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꾸준하게 하락을 이제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하락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지역이죠. 2016년도에 잠깐 올랐다가 그때부터 이제 계속 하락을 그린 지역이 있어요. 바로 여기가 제주입니다. 그래서 제주는 아직 좀 주택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요. 제가 그 경매 연구에 올해 여기 세종사이버대학교 그 이제 동아리인 경매 연구에서 올해 1월 22일 날 특강을 이제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드렸던 주제가 이런 부동산이 돈 된다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렸고 특정 지역도 좀 제가 말씀드렸고요. 물건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이 안 나시죠? 오래돼서. 네. 자, 2020년 이런 부동산이 돈 된다라는 주제로 올 초에 경매 연구에서 이제 특강을 했었는데 그때 소개해드렸던 지역이 있어요. 바로 노원구 중계동 은사라는 곳을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은사는 이제 여기 은행사거리의 이제 약자죠. 그래서 중계동은 서울의 3대 학군 중 한 곳에 속하죠. 대치동, 목동, 중계동. 이런 이제 학군이 뒷받침되는 지역들은요. 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매매가 전세가가 꾸준하게 거래가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은데 여기 이제 은행사거리 지역이 좀 약점이 뭐냐면 전철 교통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4호선 그 상계역이 있고 좌측으로는 이제 노원역이 있는데 걸어서 갈 수가 없는 정도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전철 교통의 불편함이 있어서 이런 좋은 학군을 갖춘 지역이면서도 대치동이나 목동에 비해서 거의 반의 반값, 대치동의 반의 반값, 목동의 반값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저평가된 지역이었었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특강 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때 청구 아파트 42평이 경매로 최저가 7억 6천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동북선 개통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기억이 살살 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불편했던 전철 교통을 해소할 수 있는 동북선이 왕십리에서부터 여기 노원까지 이르는 동북선이 곧 착공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청구 아파트 경매건이 불과 지금 1년 전이었어요. 2019년 9월 9일 날 감정가 9억 5천에서 1회 유찰돼서 7억 6천이었던 물건인데 4명 경쟁에 8억 7천2백에 낙찰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낙찰 받으신 분이 전세를 6억 5천에 임대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2억 4천.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돈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워낙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적은 돈으로 그러니까 서울에서 2억 4천으로 사실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없죠. 이제 호재가 있으면서 바로 이제 그런 곳이 여기 중계동 은사 지역이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저도 최근에 궁금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년 만에, 단 1년 만에, 이게 3, 4년, 5년 만이 아니고요. 단 1년 만에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시세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하한가 14억, 상한가 16억의 매물들이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호가지만 지금 1년 만에 낙찰받은 금액 대비 거의 중위 가격 15억으로 해도 6억 정도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네. 이상 저가가 태양에 갔다가 네. 밖으로 갔다가 오면 이상하게 6억이면은 서울에서도 비교적 좀 저렴한 소형 아파트 한 채 값이 될 거고요. 경기도로 나가게 되면은 뭐 파주라든지 김포에 가면 33평 10년 이내 신축구 배속하는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한 6억 정도 하거든요. 그 정도 아파트가 덤으로 생긴 효과가 생겼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더 놀라운 거는요. 여기 전세가 작년에 6억 5천이었는데 지금 전세는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지금 가격이 10억에 나와 있습니다. 10억에. 이제 밤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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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태희님, 네. 조승희님 깜짝 놀라시네. 근데 유독 물론 서울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유독 이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승폭이 훨씬 컸어요.
자, 그래서 제 얘기 특강을 들으시고 중개동에 관심을 가졌던 분 계셨다면 이런 다 좋은 또 이런 이제 결과 있으셨으리라 보는데 지난 그 경매연구회 때 이 특강을 들으시고 그냥 흘려 들으셨던 분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로 특강 주제 2021년 주목해야 할 부동산. 내년에 다시 제가 이제 여기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다 특강을 하게 된다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지역 물건이 1년 후에는 과연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한번 또 돌아보겠지만 지난 1년은 주워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특강 내용 잘 유심히 보셨다가 좋은 이런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2020년도 부동산 5대 뉴스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5위 아파트 청약 광풍. 그래서 2020년도에는요 대단했죠. 그래서 2020년 11월 24일 기준한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28.5대 1이 나왔다고 합니다. 작년 대비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작년 대비. 그리고 서울의 경우는 더 심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68대 1 청약 경쟁률이 전년도가 32대 1이었거든요. 서울도 2배가 늘었죠. 그리고 1순위 총 청약자가 223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360만 명. 이렇게 대단했죠. 청약 시장도. 자, 4위입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세대가 주된 세대로 나타나게 되죠. 20, 30대의 영끌 세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통계에 의하면요. 지금 2020년도 30대 매매 비중이 전년도 30%였던 게 38%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대도 3.8%에서 5%로. 그러니까 20, 30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보다는 뭐 예금이나 주식 시장에 많이 진입이 돼 있었는데 그동안 너무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20, 30대들도 뒤늦게나마 2020년도에 신용대출을 포함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됐죠. 3위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계속 고강도 규제 정책들을 내놨는데 올해도 역시 617, 710, 84 대책까지 대책들이 나왔죠. 617에서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규제 지역에서 빠져있던 지역에 풍선 효과가 많이 나타났잖아요. 특히 김포가 그리고 파주라든지 또 그 외 여러 지역들 이런 데들이 수도권에서 빠진 지역들이 풍선 효과가 심해지다 보니까 6.17 때 경기도 거의 전 지역을 이때 김포하고 파주도 빠졌죠. 6.17 때 김포, 파주, 기타 뭐 경기 최남단, 최북단 지역들 몇 군데를 빼고는 거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거의 수도권을 거의 규제 지역으로 묶어버렸죠. 그러면서 이때 수도권 시장이 약간 얼어붙은 현상이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710 때는 취득세 중과. 그래서 규제 지역 내에서는 2주택 이상 취득할 때부터는 8%, 3주택부터는 12%라는 굉장히 고강도 취득세 중과,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퍼센트도 올라갔죠. 이 부분 또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고요. 이런 규제 정책들이 계속 나왔죠. 그리고 2위는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금리인 0.5%까지 내려가게 됐던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유동성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런 현상은 대한민국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저금리로 인한 넘치는 유동성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올해 재테크에서 실패하신 분들 거의 없다고 봐요. 지금 뭐 가상화폐도 그렇지만 주식 시장도 호황이죠. 부동산 시장도 호황이죠. 거의 모든 재테크 시장들이 다 호황세를 맞고 있죠. 저금리로 인해서. 자, 그러면 그냥 요거 1위는요. 제가 임의로 이제 뽑아본 건데 2020년도 부동산 시장의 어떤 파급력으로 봤을 때 큰 영향을 준 것 중에 1위를 뽑은 거 뭐가 있을까요? 제가 빠뜨린 거 뭐가 있을까요? 네, 문태희님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신다고요. 네. 자, 1위 2020년 부동산 5대 뉴스 1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 특히 주택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준 뉴스가 하나 있죠. 지금쯤이면 이제 화성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시간이죠, 10초 이제. 남았고요. 지금 실시간 33명으로 늘었어요. 아,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날씨가 근무 중인데 네. 지금 본 시청자 수가 33명. 네, 33명.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네. 또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그 자산관리학부생님들 아마 계실 것 같고, 또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뭐 몇 분 오신 것 같은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댓글로 인사 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허정님, 네, 네, 아주 빠르게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임대차법 맞습니다. 임대차 3법 중 2법이 시행이 됐죠.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 개시 요건이라는 이것이 결국 이제 주택 임대 시장에 큰 영향을 많이 미쳤죠. 예, 그래서 이 전세 가격도 이제 올라가는데 또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데 영향을 좀 크게 미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그야말로 이런 부동산의 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죠. 거기서 5가지만 제가 한번 선별을 해봤습니다. 네, 네, 잘 맞추셨네요. 대부분 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것도 지난 이제 제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건데 재미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경매 시장에서 경쟁률이 가장 많이 나왔던 물건을 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물건 중에 최고 경쟁률이 나온 5가지. 자, 5위는요, 굉장히 특이한 물건입니다. 5위. 도봉구 창동에 있는 주공 3단지 지하상가예요. 32명이 들어왔습니다. 보시면은 감정가 1억 2천이었는데 무려 감정가의 3배를 넘게 썼어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아파트 작은 아주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이거 30년 된 아파트예요. 30년 된 주공 아파트 상가에 그것도 지하. 거기 벼 있어요. 허름한 상가 지하. 여기 왜 32명이 들어와서 이렇게 높이 낙찰이 됐을까요? 저도 이 물건을 낙찰되고 나서 알게 됐거든요.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저도 몰라봤어요. 저희도 경매 물건을 늘 검색하는데 직업적으로 이 물건이 경쟁률이 많이 들어온 결과 나온 후에 알아보니까 이제 숨어있는 진주였습니다. 이 상가가 숨어있는 진주.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이게 왜 이 물건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낙찰가를 높이 썼는지. 근데 힌트는 창동주공 3단지가 창동역 바로 앞에 있는 단지고요. 또 재건축 이슈가 있거든요.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한 상태예요. 창동주공 3단지가. 그런데 이 물건 지하상가에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느냐. 대지 지분이 56평이 나와요. 제가 10년 넘게 부동산 물건을 보면서 주거용도 아니고 근린생활설에 대지 지분이 56평 나오는 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근데 진짜 대단합니다. 이게 이제 재건축으로 가게 되면 이제 상가를 아마 1+1으로 받을 수도 있고 상가나 아파트 하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대지분이 워낙 56평 크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고 32명이 입찰을 했다는 거죠. 이 알아본 이 32명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경매 물건 검색할 때 우리가 물론 이제 입지도 봐야 되고 물건의 종류도 봐야 되고 수익률도 분석을 하는데 이분들은 그런 것도 봤지만 이 상가의 대지 지분을 눈여겨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래된 아파트에 임대료 얼마 못 받겠죠. 이렇게 지하 상가의 임대료 뭐 얼마 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지분이 56평이라는 걸 알아내고서 입찰을 했던 겁니다. 감정가에 무려 3배에 육박하는 3억 4천에 입찰가를 썼던 거죠. 이런 눈이 굉장히 필요해요. 남들이 근데 되게 놀라운 거는 이런 숨어있는 진주를 32명이 알아냈다는 거. 그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 4위입니다. 43명 들어온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신월시형. 그 양천구 신월동이라는 지역이 여기도 역시 전철교통이 되게 불편한 지역이라서 저평가되고 가격대들이 전반적으로 낮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자들이 약간 외면했던 지역이기도 하죠. 신월동 같은 경우에는. 근데 신월 시형 아파트도 건축한 지 30년이 훌쩍 넘은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이유는 아시겠죠. 감정가 3억이었는데 여기도 감정가의 2배 육박하는 5억 7,100에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입찰가가 이렇게 높았던 이유는 해당 신월 시형 아파트가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이 있죠. 근데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까지 이미 다 통과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조합설립, 정비구역 지정하고 조합설립까지 가는 탄탄대로의 길을 걷겠죠. 정밀안전진단 통과하고 바로 그 다음 주가 입찰 기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3명이나 입찰을 했었던 겁니다. 이 당시 매물이 없었어요. 이 단지가 꽤 크거든요. 단지가 한 2,500세대 되는데 매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던 매물이 6억 5천이었는데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보니까 매물을 거의 한 7억 넘게 내놓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3위는요,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던 단독주택이었습니다. 45명. 감정가 6억 6백이었고요. 여기도 감정가의 2배를 넘는 12억에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이제 일반 상업지역에 용산 정비창 개발지역에 포함이 되고요.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아니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만 구입할 수 있는 지역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자주 드렸지만 경매로 취득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도 허가 없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2위입니다. 2위. 중구 서울 중구 을지로에는 밀리올의 6층 여기는 무려 51명이 들어왔습니다. 감정가 2,300인데 낙찰이 117만 1,000원. 네, 우리가 가방 하나 안 사면은 상가 하나 살 수가 있어요. 밀리올에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평수는 몇 평 안 되게 한 평 정도, 한 평도 채 안 되는 여기가 이제 나왔는데 아마 이제 뭐 워낙 가격이 저렴해서 이렇게 받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여기 미락갈비가 굉장히 많아요. 미락갈비 제가 아는 바로는 1,000만 원 이상 아마 밀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유찰이 굉장히 많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특이한 점은 대지권이 없어요. 그래서 대지 소유주에게 임대 계약을 통해서 50년의 임대 계약을 통해서 임대료를 내야 되는 그런 상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고 경쟁률 보인 서울의 탑5 중 최고 1위. 최고 1위.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빌라였습니다. 지하, 빌라 지하. 여기에는 무려 91명. 이 91명 경쟁률은요, 경매 주거용 부동산에서 거의 역대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했는데 중앙법원이 물건이 지금 별로 없거든요.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이 지역을 좀 관할하다 보니까 물건이 별로 없어요. 여기 이제 다 이제 고액 부동산들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지역이다 보니까 경매 물건이 워낙 없어서 중앙지방법원이 항상 텅텅 빕니다. 입찰하는 날도. 근데 이날은 굉장했었죠. 사진에 보이시는 것은 그냥 평범한 빌라예요. 지하인데 감정가가 1억 9천이었어요. 낙찰은 1억 1,600이 됐고요. 낙찰이 이제 높이 된 이유에는 입지가 강남이라는 거, 그리고 임대료가 높다는 이런 장점, 전세가 아마 1억 5천 이상 받을 수 있을 거로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아마 이런 소액으로 갭 투자할 수 있는 강남에 있는 빌라라서 좀 많이 입찰한 거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익숙했던 물건들이 좀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전국 경쟁률 탑5 전국 경쟁률 전국에서 경쟁률 제일 많이 나온 거 5위는요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빌라였습니다. 71명. 그리고 4위는요 부산 해운대구에는 동부올림픽타운 80명. 그리고 3위는 김포였습니다. 장기동 한강 센트럴자이 81명. 이제 최근에 김포도 이제 조정 대상적으로 규제가 됐죠. 그리고 2위는 방금 소개해드렸던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빌라 91명이었고요. 이거보다 더 높이 나온 경쟁률 나온 물건이 있어요. 1위는 지역이 어디인지 맞춰보실래요? 지역? 네, 문태인은 경매 물건에 관심 많으셨나봐요. 대부분 다 물건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통틀어서 뭐 아파트, 상가, 토지 뭐 통틀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지역은 어딜까요? 지역 한번 맞춰보시면 네.
광역시입니다. 광역시. 광역시. 우리나라 5대 광역시 중 한 군데인데요. 서울 아닙니다. 세종 아닙니다. 제일 많은 경쟁률을 보인 지역 세종 아닙니다. 광역시라 그랬습니다. 광역시. 네. 우리 도우매님, 네, 우리 부동산 경매 전문가입니다. 네, 인천 연수구 연수주공 3차 무려 92명이 응찰을 했던 물건입니다. 네. 2020년도 전국에 최고 경쟁을 보였던 물건이죠. 네, 인천. 자,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도 먼저 소개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양도소득세 신고하실 때 이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잘 본인의 주택수와 또 앞으로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해서 분양권을 새로 취득할지 여부를 잘 판단하셔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요, 특히 이제 작년에 법인 대출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켜서 법인 투자가 굉장히 위축이 됐죠. 그런데 법인 대출 금지에다가 올해부터는요, 2021년도 1월부터는 이제 종부세 공제, 6억 공제를 아예 폐지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법인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2억짜리든 5억짜리든 종부세가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법인 소유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니고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죠. 그런데 법인세율을 기준하게 되면 너무 이게 이제 투기에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인 소유 주택을 양도할 때는 법인세 추가가세 10%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10%를 추가가세율을 20%로 10%포인트 인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20% 적용받던 법인이었다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0% 추가가세돼서 총 40%를 내야 되는 거죠. 법인이 이제 투자는 굉장히 위축이 되고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6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주택 양도소득세율 1년 미만이 기존에는 40%죠. 그런데 70%로 바꾸고요. 그리고 1년에서 1년 이상이면은 일반세율을 적용했는데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는 60%. 사실은 필요경비 빼고 나서는 사실 남는 게 거의 없는 거죠. 이렇게 60에서 단기에 양도 차익을 만들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자,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는요, 중과세율을 인상합니다. 이 중과세율 적용했던 게 6에서 40% 기본세율에다가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 최고 72%까지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원래 2주택 10%포인트, 3주택 20%포인트였던 거를 10%포인트 인상시키는 거죠. 6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72%포인트, 3주택 같은 경우는 적용을 받는 거죠. 1년 안에 팔아도 70%고 2년이 지나도 70% 넘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아직 공포는 안 됐죠.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이제 개정이 돼야겠죠. 개정이 되면 수도권 내 투기과열 지구는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을 아마 곧 개정해서 공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또는 법인은 이제 주택 시장은 투자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더 규제가 강화되는 그런 이제 2021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더 있는데요. 그 나중에 다른 검색이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2021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 보고 계시는데, 아이고. 거기 보시면은 좋아요 누르는 게 있어요.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여기. 말로 좋아요 하면 안 되죠? 네, 말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지금 37분이신데, 아까 46명까지. 네. 근데 지금 좋아요가 6분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 좋아요를 많이 좀 더 눌러주세요. 그래야 우리 이 영상이 다른 이제 채널 검색에서 추천 영상으로 많이 올라갈 거거든요. 좋아요가 많이 늘어나야. 그러면 다 좋아요 네. 누를 때까지 강의를 합니다. 이거는 누르지 마세요. 이거 안 좋아요, 이거 누르지 마세요. 좋아요로 많이 눌러주시면. 아, 네, 지금 한 분 더 추가해 주셨고. 네. 어떻게 우리 누르는지 모를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실시간 채팅창을 내리면 여기 동시청자 수 밑에 손가락 모양 이렇게 된 거 있어요. 그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학부 유튜브 채널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네, 신기한. 네, 그래서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면 16분. 네, 오, 다행이다. 네, 20분 넘어가면 이제 오늘 특강 이제 주제 내용을 시작할 텐데 아직 4분 더 안 누르셨어요. 그럼 강의 멈춥시다. 네, 오남수님 감사합니다. 네. 말로 하면 안 돼요. 네. 눌러야 돼. 네. 자, 지금 동시청자 수는 거의 한 40명 정도 되시는데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학부 채널이 또 다른 곳에서 많이 노출이 돼서 오남순 우리. 네, 20분이 되셨습니다. 네, 네, 강의합시다. 네. 자, 사실은 이제 2021년도에도 과연 작년도에도 그랬던 것처럼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 현재까지 무주택이신 분들 아파트를 정말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세를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워낙 많이 체감하고 계실 텐데 물론 이제 올해 계약 개시 요건에 의해서 이제 2년을 더 사실 수가 있는데 어떤 다른 사유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셔야 돼서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임대 전세 물건을 알아보러 다니시다 보면은 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가실 데가 없다는 걸 아시게 될 거고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무주택이신 분들이 과연 지금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실 거고 또는 기존에 1주택자셨다면 더 뭐 학교가 좋다든지 교통이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근데 아파트 가격이 지금 2020년도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러다가 또 아파트 가격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2020년도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에 대한 전망을 여러 가지 통계자를 통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택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현금 유동성이에요. 근데 이거 아까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2020년도가 코로나 때문에 이 현금이 정부에서 이제 현금 정책을 많이 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금 유동성의 문제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부동산만 오른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백신이 이제 시작이 됐지만 이 백신이 집단 면역이 생겨서 완전한 정상 코로나 전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2021년도도 역시 2020년도에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저금리가 과연 2021년도에도 이어지느냐 이게 또 되게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뉴스 기사에 의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0.5% 그래서 유지하는 쪽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도 저금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전세 가격이죠. 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상당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전세 가격의 현재 지표들 보시면 지금 이게 한국부동산원 이제 원래 한국감정원인 한국부동산원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보시면은 전국 종합주택 전세 가격 지수입니다. 보시면 2017년도 하반기부터 전세 가격이 안정세를 보여왔는데 2019년도 하반기부터
다시 가파르게 전세 가격이 올랐죠.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보시면요. 서울입니다. 서울도 전세 가격이 2018년도 상반기부터 약간 안정세를 보이다가 2019년도 하반기부터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아까 봤던 그 매매 가격 지수하고 비슷한 그래프죠, 지금.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도 2020년도에는 정말 가파르게 전세 가격이 올랐죠. 그리고 네, 여기 보시면은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죠. 2017년도 하반기부터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2020년도에 전세 가격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울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대구는 큰 하락폭이 없었어요. 보합세를 보이다가 2019년도 하반기부터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매매 가격 지수와 전세 가격 지수, 전국 지수를 비교해 보시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해서 안정세로 가다가 약간 하락세로 가다가 2020년도 들어서 상승 그래프로 가고 있는데, 이 상승 그래프가 꺾이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 유동성이 좀 이제 멈춰야 되고 줄어들어야 되고 저금리가 더 이상 중지되고 금리도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다 보면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되고 매매 가격 지수가 하락되면서 전세 가격도 같이 안정세로 와야 되는데, 이런 모든 지수들이 이 부동산 가격에 이 기름을 넣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또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 수요량과 입주량입니다. 이거는 뭐 부동산 이 경제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이게 상관관계가 워낙 깊죠. 보시면은 이제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요,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캡처한 겁니다. 보시면은 파란 그래프가 입주량이고요. 그리고 빨간 선이 수요량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량과 입주량을 비교해 보는 건데,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제 부산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다소 입주량이 줄었다가 늘죠. 보시면은 수요량에 비해서 입주량이 항상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이 부산에는 공급이 계속 된다는 얘기예요. 2023년도까지. 그리고 울산 보시면 울산이 그동안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주택을 짓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효과가 2020년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2022년도까지는 좀 부족했는데 다시 2023년도에 좀 늘어나네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 대구는 그동안 크게 하락폭 없이 꾸준히 좋았기 때문에 이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량을 계속 늘리죠. 지금 그러니까 수요량에 비해서 입주량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 다음 보시는 데는 대전입니다. 대전 같은 경우도 지금 2023년도에는 입주량이 상당히 부족하죠. 수요량에 비해서. 그리고 세종시도 보시면 세종시도 입주량이 매우 부족합니다. 현재 수요량에 비해서 입주량이 2022년도부터는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보시면 물량이 많습니다. 인천은. 그래서 아파트를 투자하신다고 할 때는 인천은 잘 고려해서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지금 수요에 비해서 입주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앞으로 입주될 물량들이 인천은. 자, 그 다음에 경기입니다. 경기 보시면은 2018년도를 정점으로 계속 입주량이 줄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가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마 2023년도 이후에는 다시 또 이 입주량이 좀 늘어날 거로 예상합니다. 경기도는. 자, 보시면은 수요량에 비해서 월등하게 입주량이 부족한 도시가 있죠.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은 2020년도 올해를 정점으로 내년부터는 거의 반토막이 나고 계속 줄어들게 돼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그래프를 보시니까 네, 우리 윤강선 하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윤강선 하구님. 근무하시다가 또 들어오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프들 보시면 어느 지역에 공급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게 될지, 어느 지역이 확실하게 또 상승 그래프가 이어질지 좀 판단이 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도 주목해야 할 부동산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 제가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 말만 믿고 무조건 투자했다가 안 됐다고 해서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기를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앞으로 개발 계획을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겠죠. 올 1월 달에 제가 경매연구의 특강 때는 중계동에 있는 은행사거리 지역을 말씀드렸죠. 물론 지금까지 모든 통계 자료라든지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들 보시면 결국은 서울이죠, 지금. 결국 서울의 입주량이 부족하게 될 거고요. 대부분의 도시들을 지역들을 다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결국은 돌고 돌아서 다시 이 넘치는 현금 유동성이 서울로 오게 되거든요. 그럼 서울이 오르게 되는데 어디가 오를 거냐? 당연히 강남 쪽부터 오르기 시작하겠죠. 지금 이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부동산을 뭐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부동산을 어떤 그런 이제 어떤 경제적 가치로 봤을 때 현재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 이런 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좋겠죠. 가장 안전하게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 당연히 강남이겠지만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지역은요 바로 창동역 일대입니다. 창동역 여러분 많이 뉴스에서 들어서 알고 계시는 내용들도 있으실 거예요. 창동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호선과 4호선이 환승을 하고요. 또 노원역에서는 4호선과 7호선이 환승을 하죠.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는요. 창동역과 노원역에 이르는 이 일대를 창동 신경제 중심지구로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을 많이 발표한 상태죠. 여러분 워낙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창동역의 가장 큰 개발 계획이라고 하면 GTX 신호선이죠. 그래서 2021년 말에 내년 말에 착공 예정인데 이건 뭐 늦춰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 하나 더 얹어진 게 뭐가 있냐면 최근에 수도권 그 기본 계획이 새롭게 확정이 돼서 고시가 됐는데 창동역으로 KTX 노선까지 오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TX 통해서 삼성역까지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KTX를 통해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다. 창동역 일대가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쪽이 주목을 받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농협 하나로 클럽 뒤에 있는 부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아레나 공연장.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K-팝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복합 공연장, 아레나 공연장이거든요. 이 2025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도봉 차량기지 2025년도에 착공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현재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라는 엄청난 규모의 의료 산업단지가 들어올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많은 인구가 또 이쪽으로 유입이 되겠죠. 그리고 차량기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도봉면허시험장, 이것도 의정부 장암동으로 이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호재들이 지금 창동역 일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동역 인근에 어떤 아파트들이 주목할 만하냐로 보면 여기 이제 가장 이제 여기 위쪽에 있는 동아청솔 아파트입니다. 1981세대고요. 97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직 재건축 이슈는 없습니다. 현재 80제곱미터의 경우 공급 면적입니다. 80제곱미터가 그러니까 24평형 아파트로 보시면 되죠. 매매가는 7억대고요. 전세는 3억 5천대입니다. 동아청솔. 여기도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경매, 공매로 간혹 물건이 나오기도 하니까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창동주공 3단지 굉장한 대단지입니다. 2856세대 1990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라서 이제 30년 차가 됐죠. 80제곱미터 매매가가 한 6억 8천 정도 나와 있고요. 전세는 3억 2천 정도. 현재 재건축 예비 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 창동주공과 노원에 있는 상계 주공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단계예요. 대부분의 단지들이. 그러니까 초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재건축 초기 단계. 사실은 서울에서 이런 호재를 갖고 있는데 10억 이하 물건들이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서울의 가장 또 2021년도에 가격 상승률을 굉장히 많이 오를 지역으로 꼽는 지역이 바로 노도강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렴하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도.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창동주공 19단지입니다. 창동주공 19단지 보시면 1764세대고요. 88년도에 입주한 아파트고 공급 85제곱미터인 경우 매매가 8억대 정도 되고요. 전세는 3억 3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좀 낮아요.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미 예비 안전진단을 신청한 상태예요. 그리고 노원구에서는 노원역 바로 앞에 있는 상계주공 3단지입니다. 2210세대고요. 1987년도 입주한 아파트고 80제곱미터의 경우 매매가 7억 7천대, 전세는 3억 3천 정도. 여기도 예비 안전진단을 현재 신청한 상태입니다. 상계주공 같은 경우는 이제 노원역 W역세권에 그리고 또 주변에 롯데백화점을 포함한 이런 병원이라든지 이런 각종 편의시설들이 워낙 잘 갖춰져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창동역에는 GTX라는 큰 대형 호재가 있는데 거주 요건에서는 사실 노원역 쪽 주변 아파트들이 훨씬 좋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상계주공 6단지, 여기는 2646세대고요. 88년도에 입주했고 80제곱미터가 매매가 7억 5천대. 현재는 예비 안전진단은 이미 통과한 상태고요.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은 신청한 상태예요. 만약에 정밀 안전진단을 받게 되면, 통과하게 되면 아마 또 큰 폭의 상승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계주공 6단지. 네, 그래서 2021년도 부동산 투자 전망 중 아파트 지역별 일기예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네. 자, 일기예보. 자, 서울은요, 해가 2개 뜹니다. 해가 2개 떠요. 굉장히 맑아요. 자, 경기도는요, 지역에 따라서 맑거나 다소 구름이 끼는 지역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중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광역시는 좀 구름이 많이 끼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아시는 거죠? 해가 2개 떴다, 구름이 낀다, 이게 대략 어느 정도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 여러분이 충분히 해석하실 수 있으라 봅니다. 자, 기타 지역들, 그러니까 수도권 외, 광역시 외 지역들은요, 구름 끼거나 전망이 별로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이는 거로 생각됩니다. 왜냐? 이 상승의 유동, 그러니까 상승,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유동성이 한번 훑고 갔잖아요, 전국을. 그런데 다시 서울로 오기 때문에 이게 다시 또 지방도시로 내려가기에는 좀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저금리에 인기 있는 부동산, 바로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왜냐하면 지금 은행에 넣어놓으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0.5%에다가 내가 예금금리 거기서 더 받아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놓은 것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또 수익형 부동산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바로 이런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권들이 다 지금 죽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코로나의 한파까지 강남역 인근 줄폐업 또는 특수상권 강남구에서 폐업 상가 4,400건, 유명 브랜드도 철수행렬, 코로나 타격에 건물주 자영업 무덤된 명동상권, 코로나가 원망스러워요. 벼랑 끝 자영업자의 눈. 그래서 여러분 아마 강남역이나 홍대나 또는 그 명동 가보시면은 체감을 많이 하실 겁니다. 지금 특히 요식업 쪽들도 굉장히 심하고요. 이런 소매업종들 있죠.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소비를 하게 되는 이런 소매업종들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를 가꾸는 소유주 입장에서도 임차인이 나가버리니까 임대료도 안 들어오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수익형 부동산이 이런 주요 서울의 이런 주요 입지들은 이런 공실률이 높아지고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상가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가냐? 최근에 좀 지역이 먼데요. 경상남도 양산에 버머리라는 곳에 그 1층이 경매 나온 게 있었어요. 임차인은 시유 편의점이었습니다. 감정가 7억 7천이었고 일요일 찰돼서 5억 3,900이었거든요. 지난달이었어요. 11월 26일 날. 전용 면적이 51제곱미터, 보증금 5,250만 원 내고 있었고요. 경쟁률이 몇 명 나왔냐면요. 경쟁률이 무려 33명 나와서 낙찰가가 7억 4천이 됐습니다. 지방도시의 상가의 경쟁률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건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결국 뭐냐면 지금 경매 물건의 수가 굉장히 이제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저금리에다가 아직 버틸 만한 상권들이 많다 보니까 경매 시장에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물건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넘치는 현금 유동성이 결국은 지방 도시까지 가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이걸 입찰 전에 사전에 현장 조사까지 해봤는데 굉장히 좋은 상권입니다. 보신 것처럼 배후에 약 3,000세대에 이른 아파트 배후 세대가 있어요. 이런 배후 세대가 결국은 소비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런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여기는 상권들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저금리에 인기 있는 부동산 또 하나 바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했었죠. 지식산업센터. 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요. 코로나의 여파가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업이라든지 기타 이런 소매업종들은 손이 바로 안 오잖아요. 노래방이라든지 음식점은 아예 영업을 못하게 됐거나 손님이 안 오거나 이러면서 어려움에 처하는데 지식산업센터에는 사업장들이 입점을 하거든요. IT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입점하게 되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이쪽에 공실률은 아직 높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서울의 성동구 성수동에 대선 에이펙센터라는 지식산업센터 경매로 나왔었는데 감정가가 4억이었고요. 그리고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보증금 2천에 월 170만원 나오는 상가 지식산업센터였는데 경쟁률이 무려 34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감정가 4억에서 유찰이 안 된 상태인데 무려 1억이나 더 높게 써서 5억에 낙찰을 받았던 물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일기예보도를 말씀을 드리면 자, 구분 상가는요. 비가 오는 상가가 있고요. 그리고 맑게 갠 상가가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해 내셔야 돼요. 특히 지금 어려운 시장은요. 서울의 중심 상권들 있죠. 건대, 홍대, 명동, 강남역 이런 데는 임대료가 워낙 높아요. 그러니까 인천이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임대료 한 200 내외, 300 내외 되는 데는 인천이라도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급 상권이라고 있었던 굉장히 임대료 비싸게 내고 있는 이런 상권들은 아마 당분간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 편의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소매점들, 뭐 편의점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생활 편의 시설이 입점해 있는 이런 상가들 이런 데는 아직도 활발하게 상권이 운영되고 있고 또 인기가 좋다는 거죠. 이런 걸 잘 좀 구분을 해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식산업센터는 2021년도에도 맑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건물 이것도 굉장히 맑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2021년도 주목해야 할 부동산 중에 하나 바로 토지시장입니다. 토지시장. 그래서 최근에 토지와 관련된 부동산 뉴스를 보시면 토지 보상금이 최대 이슈예요. 그래서 내년도 50조에 이르는 최대 규모의 토지 보상금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또 주택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수익형과 또 토지로 이 현금 유동성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원정 투자도 10년 만에 최대로 늘어났다고 하는 뉴스 기사도 나왔고요. 그리고 용인에도 토지 보상금이 5조나 풀리게 되면서 그 시장이 또 상당히 많이 들썩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경우는 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 그리고 서울,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중 공시 리스크가 없는 일부 상권들, 그리고 수도권에 토지 보상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수도권에는 토지들, 이런 시장들이 2021년도에 뜨거워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한번 돌아보면 어땠는지 알 수가 있겠죠. 네. 네. 자, 그러면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경매, 공매 현재 진행 중인 물건 중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릴 만한 베스트 5건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동시청자수 41분이 보고 계시는데, 네. 되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되게 유익하셨나요? 재밌었나요? 20초 기다려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업에서 이제 경매 공매를 이제 주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서울에 있는 물건만 제가 조사하는 게 아니고 뭐 수도권 전국적으로 뭐 아파트고 상가고 토지고 전반적인 이런 이제 흐름을 보고 조사를 좀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 우리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부동산 어떤 시장 흐름, 투자자들의 어떤 체감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 방광일님 재밌으셨다는 이제 답변이시죠. 네, 네. 이일이라님, 네.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네. 네, 네. 재밌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가 학부에서는 이런 유익하고 재미있는 세미나를 매월 한 2번 정도 하나요? 최소 한 번 해서. 네, 한번. 네. 또 우리 다음 또 우리 세미나 때는 특강에서는 또 더 유능한 교수님들께서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들도 전달해 주시니까 세종사이버대학교 우리 학부생님들이 아니시더라도 여기 구독하시고 오셔서 들으시면은 굉장히 유익하고 재미있는 특강들 많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구독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이제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학부 이제 학부생님들 중에 학우님들 중에 이거 구독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구독을 하고 봐주세요. 그래서 유튜브에 3종 세트가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3가지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하셨던 분들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학부가 이제 막 시작 단계라서 아주 구독자 수가 많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계속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 금세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학부 구독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아마 더 좋은 영상들이 많이 올라갈 거로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물건 말씀드리기 전에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물건을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는 권리분석이라든지 임대료, 상권, 대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지만 실제 입찰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입찰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물건 입찰했는데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걸 이제 이의제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체크하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베스트 5 중 5번째 이런 뉴스 기사가 있었어요. SK 하이닉스 용인시의 반도체 투자 의향서 제출 120조 투자. 그래서 SK 하이닉스에서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 바로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것으로 발표된 거 아시죠? 그래서 원산면 일대 448만 제곱미터를 개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SK 하이닉스가 개발될 지역 내에 사면 안 되죠. 이건 수용으로 가는 거니까. 결국 그래서 이 주변 토지들의 가격들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단 말이에요. 현재 원산면 일대 토지들이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그래서 용인시 주민이 아니면 어떤 특정 사유가 없으면 허가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현재 진행 중인 물건 하나는요. 처인구 이동호 묵리의 대지입니다. 지목이 대지예요. 임야나 농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에 대한 부담이 없죠. 감정가는 9억 2,800이고요. 1회 유찰돼서 6억 4,965만 3천원입니다. 매각기일은 1월 20일 금요일이고요. 토지 면적은 1,554제곱미터예요. 470평. 지목은 대지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네. 자, 지도에 표시해드렸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빨간색 표시된 부분이 SK 하이닉스 개발지역이고요. 경매 물건지는 그 위쪽입니다. 도로에 접해 있고요. 그래서 건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누군가가 이거를 건축하려고 준비 단계에 있었는데 그 와중에 경매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토지이용계획 확인해 보시면은 토지거래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14조 2항에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 중에 하나 바로 뭐예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경매로 낙찰받으시면 토지거래 허가 없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리고 물건명세서 보시면은요, 지금 어떤 건설사에서 건축공사 컨설팅 인허가 도로 포장 비용으로 5억 600, 그리고 또 일주일 후에 추가로 2억 400이라는 유치권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성립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확인하셔야겠지만, 유치권 신고된 물건에 일단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우리가 낙찰받으면 경락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유치권이 신고가 되면 경락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확인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대금 납부한 이후에는 유치권자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인도명령으로 이제 건축에 필요한 장비, 시설물들이 거기 있거든요. 그런 걸 다 치워야 돼요. 그래서 인도명령으로 하거나, 근데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인도명령을 기각하게 되거든요. 명도 소송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아니면 또 협의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근데 유치권이 성립된다 그러면 유치권 신고된 금액의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지긴 하는데, 그런 부분 여러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입찰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산업센터. 사람들이 관심이 이제 많다 그랬죠. 수원 영통구 신동에 있는 디지털 엠파이어입니다. 감정가 2억 3,800이고요. 유찰돼서 1억 1,600입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 입찰들이 다 변경이 돼 있어요. 아마 다시 조만간 잡힐 것 같아요. 전용 면적 92제곱미터고요.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위쪽이 어디냐면은 저 위쪽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바로 밑에 분당선 망포역 바로 앞에 있는. 그래서 삼성전자 협력업체들, 제2, 제3의 이런 협력업체들이 이 지식산업센터에 많이 입점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실도 거의 없습니다. 이 삼성전자 있는 지식산업센터들이. 권리분석 보시면은 2013년 7월에 중소기업 근절의 말소 기준 느끼고요. 매각으로 다 말소되고, 법원 조사하면 채무자인 무슨 솔루션 회사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미납관리비는 한 400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낙찰자 부담하셔야 되니까 예산하셔야 되고, 낙찰이 되면 협의로 집계를 빼거나 아니면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으로 빼야겠죠. 이 정도면 집행비는 한 500 정도 예산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강제 집행 가게 되면. 만약에 2억에 낙찰받는다. 그러면 2천에 1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시게 되면 연수익률은 6.67%. 그리고 대출은요, 낙찰받은 금액의 최대 80%가 가능할 거로 봅니다. 유찰이 된 물건이기 때문에. 그럼 1억 6천이 대출되고 실투자금은 2천만원으로 예상이 돼요. 이거는 취득비용과 명도비용 제외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대출 이용한 연수익률은 36%가 나옵니다. 이거는 대출금리 연 3% 적용했을 때. 네, 허정님 유튜브 강의 처음 보셨는데 재밌으시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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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수익률이면 괜찮나요? 지식산업센터 6.67%의 2억 낙찰가 기준했을 때 6.67%, 그리고 대출을 이용했을 때는 36%. 그러면 뭐 부대 비용까지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3천만 원 정도 들어가서 대출 1억 6천에 1억에 한 25만 원 나가니까 한 40만 원, 40만 원 정도 이자 빠지고 나면 그러면 60만 원 남는 거거든요. 한 3천 투자해서 이자 빼고 60만 원. 세해 전. 레버리지 좋아요? 자, 여러분이 봤을 때 적은 투자 비용으로 수익률 괜찮잖아요. 경쟁률이 어떻겠어요? 이런 물건은 경쟁률 많이 나오겠죠.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용인시 그 SK 하이닉스 주변의 토지는 경쟁률 많이 안 나올 겁니다. 유치권 문제도 있고 금액도 조금 있어서. 근데 이런 물건은 한 5천만 원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보니까 경쟁률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거 금액대가 조금 높긴 한데 입지가 워낙 좋아요. 자, 보시면은 좀 거리는 좀 먼 곳인데 광주광역시 북구 우남동, 여긴 제가 현장도 다 조사 다녀온 지역인데 1층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광주광역시
중에서 이 우남동에 있는 요 노란색으로 된 대로변의 상권이 굉장히 좋은 상권이에요. 그리고 바로 길 건너에 우남주공 3단지가 있는데 현재 한 2200세대인데 재건축 거의 이주가 끝났거든요. 그러면 2, 3년 후에 3500세대에 이르는 인구 증가가 오게 될 거예요. 기존에도 좋은 상권이었는데 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구가 더 증가하게 되는 그런 상권이에요.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불특정 다수에 다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진은 좀 모자이크를 했습니다. 상호는 1층부터 공실 없이 다 꽉 차 있습니다. 자, 바로 1층에 세개 호수가 유명한 금융기관이 2개 호수를 쓰고 있고요. 옆에 이제 골프 웨어 샵이 입점해 있어요. 3개가. 도면 보시면은 1층에 총 5개가 매각을 하고 있었는데 2개는 이미 지난번에 낙찰을 받아갔고요. 나로 표시된 곳과 다로 표시된 곳이 무슨 금고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합쳐서 한 32평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라 부분에 약 한 66.4제곱미터 20평이 골프 웨어샵이 운영 중이고요. 이걸 개별 매각하고 있습니다. 104호 따로, 105호 따로, 106호. 원래는 일괄 매각했던 건데 따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협근저당이 말소 기준 느끼고요. 무슨 금고가 전세권 6억에 설정되어 있는데 근저당보다 후순위 전세권이기 때문에 매각으로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 인수하거나 존속기간도 인수하지 않죠. 그리고 골프웨어샵도 사업자 등록이 최선순위 근저당보다 늦어요. 그래서 다 대항력이 없습니다. 기존에 보증 3천에 월 350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104호, 105, 106호 같은 경우는 임차내역이 이렇게 무슨 금고와 골프웨어샵이 2개 하나 이용하고 있고요. 물건 번호가 부여가 됐습니다. 사건 번호 동일하고. 그래서 104호는 물건 번호 2번, 105, 34번, 106호, 35번 면적 보시고요. 감정가가 이렇게 각각 감정이 되어 있고요. 예상임대료는요, 이 금고가 인용하고 있는 요에서는 8천에 550만원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금고 금융기관하고는 아마 재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보증금을 조금 받고 월세를 많이 받아야죠. 그러면 연수익률이 4.53%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골프 웨어샵 하나 낙찰 받으시게 되면 5천에 350을 했을 때 4.69%, 대출은 2개 호수에서 10억 7천, 그리고 여기 106호에 대해서는 6억 6천까지. 왜냐? 이건 신건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신건에 들어가시게 되면 감정의 70%가 대출 한도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스트 두 번째입니다.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고요. 동작구 이수역 리가라고 있습니다. 이게 2건이 동시에 나왔어요. 12억과 12억 4천. 이것도 매각기는 변경된 상태고요. 전용 84제곱미터입니다. 이 물건은요, 이 재개발 조합이 만든 아파트인데 그 조합이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파산한 조합의 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형식적 경매입니다. 그래서 공실이에요. 명도가 필요 없어요. 낙찰 받으시면 파산간제 변호사를 통해서 열세만 넘겨받으시면 됩니다. 명도가 필요 없다는 거. 미납가리비도 없어요. 그냥 매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대 대출은 보이시는 것처럼 무주택은 9억 이하 40에서 50 나오고요. 9억 초과는 LTV 20 적용되는 부분. 그리고 6개월 이내 전입해야 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는 9억에 LTV 40, 9억 초과분 LTV 20%. 역시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하고 6개월 이내 신주택 전입해야 됩니다. 자, 지금 네이버부동산에 올라온 매매가 보시면요. 거의 14억입니다. 지금 감정가가 12억이었죠. 그래서 2억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지금 호가와 감정가가 일체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를 2018년도에 입찰을 진행했었거든요. 낙찰이 한 10억 전후에 낙찰됐던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것도 한 2년 만에 한 4억이 올랐네요. 그때 낙찰가 대비. 자, 이제 마지막 베스트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공매입니다.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삼성아파트예요. 감정가 6억 8,100입니다. 입찰 기간은 이거 압류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입찰을 온비드로 하는 거고요. 1월 11일부터 1월 13일 월요일에서 수요일 사이에 온비드에서 입찰하시는 겁니다. 전용은 60제곱미터입니다. 입주전도는 84년도에 지은 아파트예요. 바로 신길 삼성아파트 재건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최고 25층, 세대수는 563세대로 재건축이 될 겁니다. 현재 재건축은요, 2018년도 1월 26일 조합설 임의가 되고 최근에 건축심의 통과까지 됐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사업시행가가 나지 않을까 계획을 하고 있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 지금 신길동이기 때문에 투기가율 지구죠.
그 재건축의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바로 도시정비법 39조 2항에 보시면 투기가열지로 지정된 지역의 재건축은요 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지를 양수할 수 없죠. 그럼 신규 산정 아파트 낙찰 받으면 조합원이 승계할 수 있나요? 이 조항에 따르면 못하게 돼 있죠.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죠. 시행령 31조에 보시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렇죠? 금융기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해당 공매 물건 위임한 의뢰기관요 동안양 세무서입니다. 동안양 세무서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공매를 신청한 상태예요. 따라서 해당 공매 신길동 삼성 물건은 이 시행령 37조 2항 5호에 적용되는 물건으로 보시면 되겠죠. 조합 설립인가 후지만 조합원지를 승계할 수 있는 물건이지만 여러분 이것만 확인하는 건 아니죠. 이분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신 분인지 그리고 신길동 삼성 아파트 다주택자는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 건 여러분들이 숙제로 남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권리분석 보시면은 하나은행근저당이 말소 기준 느끼고요. 전입 세대란 보시면은 이상 모 씨가 전입이 되어 있어요. 2015년 5월 26일 날 근저당보다 선순위죠. 그런데 등기부등본 보시면 바로 소유자 이상 모 씨가 소유자예요. 그래서 현재 전입 신고된 사람은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낙찰 이후에 이사비용 주시고 협의로 내보내시는 방법도 있고요. 명도가 거부가 된다. 안 나가려 그런다. 아니면 너무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 그럴 때는 해당 물건은 압류지산 공매이기 때문에 법원 경매에서 있는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도 협의가 실패할 때는 명도 소송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 부분 잘 고려하시고요. 제가 이제 공매 많이 했지만 대부분 원만하게 이사비 적정 비용 지불하시면 원만하게 대부분 협의가 된다는 거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 가격 보시면요. 거의 9억 합니다. 9억. 한 2억 차이 나요. 감정 가격하고. 근데 온비드 공매는요. 경매에 비해서 많이 안 들어옵니다. 많이 안 들어와요. 너무 높이 쓰지 마세요. 실제 입찰하신다 그러면 법원 경매에 비해서는 가격 그렇게 많이 안 쓰셔도 돼요. 온비드 공매는 사람들 많이 안 들어옵니다. 네. 오늘 개특강 모두 마치게 됐는데요. 어떻게 오늘 많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나요? 최재걸님, 네, 조심히 가세요. 네, 박현숙님, 지식산업센터 아직 낯서는데 공부해 보셔야겠다고요. 네, 방강일님, 대박 수익률. 네, 오늘 네 이렇게 낮 시간인데 동시청자 수 거의 40명 가까이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쨌든 2020년도 한 해 부동산 시장도 좀 돌아봤고요. 또 2021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예상되는지 또 이런 것도 좀 검토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또는 뭐 내 집 마련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2021년도 신축년 우리 가장 중요한 거 건강이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철호 대표님께서 1시간 한 20분 정도 아주 명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3시부터 4시 반까지 이렇게 실시간 라이브 유튜브 이렇게 특강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다 근무 시간 중에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실시간으로 들어와봤자 뭐 한 10명에서 20명 뭐 사이면 많이 들어오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기대 이상으로 역시 우리 박철호 대표님 명성이 있으셔서 그런지 40분이 넘게 실시간으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이제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이제 겨울방학이잖아요. 물론 이제 계절학기, 겨울 계절학기를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여하튼 공식적으로는 겨울방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겨울 특강 온라인 겨울 특강 오디세이를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오디세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총 몇 개의 그 오디세이 특강을 하냐면 총 6개를 하거든요. 그럼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특강 날짜는 저희가 저희 세종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학부 홈페이지에 이 공지사항에 제가 공지를 했죠.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은 세 번째 그 온라인 겨울 특강 오디세이는 1월 6일, 2021년 1월 6일 같은 시간입니다. 오후 3시부터 4시 반까지 박종철 교수님께서 2021년 변화되는 부동산 정책 대특강입니다. 이 주제로 강의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특강은 역시 박종철 교수님께서 1월 8일 날 금요일이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소방 안전관리와 건축물.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이 소방 안전에 대해서 또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화재 나면 정말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강은 내년도 1월 23일 날 토요일이에요. 오후 3시부터 4시 반까지 박신태 교수님께서 지역주택조합의 이해와 문제점. 여러분들 지역주택조합 들어보셨죠? 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특강은 2월 6일 날 그때는 이제 토요일이거든요. 역시 3시부터 4시 반까지 설춘한 교수님께서 이 부동산 경매의 NPL 부실채권이죠. Non-performing loan, 재기능을 못하는 그 론, 대출, 부실채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실채권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여러분들이 쉬시고 틈나는 대로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실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실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녹화를 하기 때문에 녹화를 나중에 녹화본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안내사항은 지금 현재 그 저희 세종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학부에서 부동산 경매 낙찰 가격 맞추기 경연대회를 하고 있어요. 3개의 경매 물건에 대해서 그 낙찰가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2월 30일 내일까지죠. 내일까지 다 이게 입찰이 돼서 끝나야 되는데 코로나19가 워낙 심해지는 바람에 그 3개 경매 물건의 그 경매 기일이 다 연장이 돼서 2월 8일 내년도 2월 8일에 기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경매 낙찰 가격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근접한 분을 대상으로 시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대상을 차지하시면은 200만 원을 드리고 200만 원, 최우수상을 차지하시면은 100만 원인가 드려요. 그 내용은 저희 세종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학부 홈페이지 거기 공지사항에 다 안내를 했고요. 공지사항을 보시면은 또 태인 경매정보회사인 부동산 태인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태인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응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분들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경매 낙찰 가격 참여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경품을 수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께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디 내년에 신축년이죠. 내년에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어서 강의실에서 이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1시간 20분 남짓 강의를 해주신 박철호 우리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해주면서 우리 오늘 온라인
겨울 특강 부동산 오디세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를 보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 박철호 대표님하고 옆에서 도와주신 우리 이유정 선생님 다 같이 얼굴을 들이내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리 한번 오시죠. 자, 안 보입니다. 이쪽 오시면 가까이. 제가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